예, 금방 소개받은 김수진입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예. 에너지 전환과 생태 정의라는 이런 주제로 또 강의를 하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예. 목차는 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전환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떤 모습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떤지,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을 추동하는 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이런 용어들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은 2011년 3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독일에서 사용한 용어인데요. 에네르기벤데라는 이 용어가 이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뭐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환이 필요하다,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전환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도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은 저희 한국 정부에서도 2020년에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됐고 또 EU에서도 2020년에 그린 딜이라는 또 정책이 발표됐고 미국 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에서도 그린 뉴딜이 발표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여기 강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가 주도의 대규모 공공 정책 사업을 통해 가지고 녹색 전환을 시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2050이라고 해가지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국가들이 EU, 미국, 한국, 일본이고 중국은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 게 이제 탄소 중립인데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만 또 탄소를 흡수하는 원도 있기 때문에 배출하고 흡수하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제 0으로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이제 2050년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개가 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을 통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면은 그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 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게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왜 해야 되느냐는 이제 에너지가 위기이기 때문에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에너지 체계가 위기다. 위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위기라는 게 1970년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에너지 자원, 석유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게 에너지 위기의 주 내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석유가 언젠가는 피크에 도달하면은 쓸 석유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에너지 위기였는데 근데 지금은 석유는 사실 이제 그 채굴하는 기술이 계속 발전돼 가지고 과거에는 채굴 못 하던 것까지 채굴을 하게 되면서 소위 이제 비전통 석유, 셰일 가스, 셰일 석유 이런 것들을 이제 채굴을 하기 시작하면서 피크 올 시기는 여전히 뭐 혹자는 이미 왔다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이게 에너지 자원 고갈의 문제는 아직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석탄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쓸 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땅 속에.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남아있는 이 석탄이나 석유를 다 끌어다 쓰면은 더 이상 이 환경이, 지구의 수용 능력이 이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자원 고갈의 위기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석유 시대가 끝난 게 석유 자원이 고갈돼서 끝난 게 아니고 그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수용 능력이 고갈되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된 에너지원은 사실은 에너지 안보 위기 차원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중동이나 이런 몇몇 국가의 석유는 집중돼 있고 또 특히 석유가 있는 곳에 또 가스도 같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가스를 액화시켜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사이가 안 좋았을 때는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오는 그 가스관이 막히기도 했었어요.
그걸 잠궈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안보 위기고 국제 유가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쉽게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안전의 문제가 있죠. 안전의 문제는 특히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도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설비들이 또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초고압 송전탑이나 송전망을 건설할 때 문제, 그다음에 지금 당장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 공간이 포화가 되면서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수용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기후 위기입니다. 사실은 기후 변화인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기후 변화라는 말로도 안 되고 기후 위기라는 말을 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우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20세기 후반에 이분의 그 책이 위험사회 책이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있는데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위험사회를 아주 독특하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고 근대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타났고, 근데 이 20세기 후반의 위험사회는 그 이전의 위험사회하고 다르게 위험을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붕괴된 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사회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이게 도대체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임계치에 도달하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IPCC 보고서를 한 5년에 한 번씩 내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몇 프로의 확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66%의 확률로 뭐 2도씨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2도씨에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불확실성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불확실한데 우리가 왜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그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 피해라는 게 굉장히 불가역적이라는 게 문제고,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후변화가 불확실하지만 단 두 가지 사실은 아주 명백한데, 하나는 온실가스가 온실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하고, 이 온실가스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그 축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 보면은 2주의 온실가스 농도를 매주마다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21년 2월 7일 날 414 ppm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450이라는 글자에 이제 숫자에 빨갛게 돼 있고 회복 불가능한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전까지 거의 1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에서 2000년에 370 ppm이었고 지금 414 ppm이에요. 근데 연간 2 pp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30년 내에 450 ppm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특별보고서 1.5도에서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특별보고서까지도 나왔습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여기 뭐 집중호우, 가뭄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뉴스에서도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장마가 굉장히 길었고 최근에 또 그 호주에서는 100년 만에 홍수가 일어났고 유럽도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고 뭐 산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뭐랄까 이런 것들이 일상의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게 됐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기후변화 자체가 일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경작 가능한 농지 면적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것이 또 난민을 초래하는데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넘어가요. 아프리카에 살 수가 없어서. 근데 이 난민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또 혹자는 이게 기후 난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식량 생산이 힘들고, 그렇게 해서 기후 난민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현실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랄드 벨처라는 사람이 기후 전쟁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난적 사건에서는 한 사회의 예외적인 비상사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잠복되어 있던 사회의 실존적 차원이 나타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보다시피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도 그런 걸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에너지 전환이지요. 그러면 이 전환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미 이제 독일의 BMU라고 적혀 있는 것은 독일의 이제 연방 환경부인데, 연방 환경부에서 2004년에 그 기준을 이렇게 쭉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접근과 분배의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미래 세대의 에너지 자원 이용 가능성을 보장해야 되고, 환경, 기후, 건강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수용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의 시공간적인 확장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외부 비용도 충분히 반영을 한 그런 정당한 에너지 비용을 산정해야 되고, 기술도 촉진시키고 일자리 증진에도 기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사회적인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되고 유연하면서 현재의 주거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에너지 공급 구조,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평화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여야 된다 하고 아주 장황하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은 지금의 화석연료라든지 원자력은 사실은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기준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라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할 때 세 가지 축을 이야기합니다. 환경, 사회, 경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축에서도 사실은 요 글자에 그 안에 든 내용들은 사실은 앞에 있는 기준을 다 거의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에너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다 할 때는, 보통 에너지 전환이라 할 때는 에너지 차원에서는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우선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지금 쓰고 있는 절대적인 에너지 양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동일한 국가의 경제 가치를 생산할 때 에너지를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면서 동일한 서비스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하자는 게 이제 에너지 전환의 요지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해야 된다는 건데, 보통은 이 세 가지 축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제 1998년도에 아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은 세 가지 축만으로는 안 되고 마지막에 보면 물질 흐름도 감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든지 다 태양광으로 하고, 그 태양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무한히 태양빛은 있을 테니까 뭐 태양광으로 하면 무한히 사용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태양광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전기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배터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이 리튬이라고 합니다. 리튬. 근데 그 리튬이라는 걸 이것도 어딘가에서는 캐내야 돼요. 캐내야 되는데 주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많이 캐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미에서 그 리튬 강산에 굉장히 그것도 환경 파괴적으로 이런 채굴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 흐름 자체가 우리가 소비하는 양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적인 양을 줄이지 않으면 물질 흐름이 많아지면 에너지도 그만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이게 이제 무에서 뭐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야기합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도 그런 것들도 났는데 바이오매스라는 미래 에너지원도 이게 1세대 바이오매스는 사실은 이제 식물처럼 키우는 거죠. 키워가지고 자란 거기에서 뭔가 이제 기름을 뽑아내거나 하는 건데 이 바이오매스도 지금 동남아나 저런 데서는 브라질도 그렇고 이 열대 우림을 다 파괴하면서 이 바이오매스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는 물질 흐름의 감소도 필요하다는 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4가지 축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말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1976년도에 아모리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이미 2가지 에너지 경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경성 에너지 시스템이고 하나는 연성 에너지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경성 에너지 시스템 말 그대로 딱딱한 거예요. 하드한 에너지 시스템이고 연성은 소프트한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1976년에 이야기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45년도 더 전에 이미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기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걸 이야기했을 때 아모리 로빈슨은 연성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취해진 에너지의 길은 연성이 아니고 경성의 에너지 시스템을 취했어요. 그 경성의 에너지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저장된 에너지원이에요. 저장된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고갈되고 그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화석연료와 원자력입니다. 그리고 공급 구조도 독과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독점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 하지만은 화석연료 발전이라든지 원자력은 거의 과점입니다. 거의 대규모 에너지 기업 몇 개가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 공급도 단방향이죠. 내가 내 집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낼 수는 없어요. 나는 무조건 받기만 해야 되죠. 그런 구조이고 의사결정 구조도 권위적이다. 이건 탑다운이고 관료들이 결정을 하고 기술자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환경적 위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석연료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미세먼지,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는 방사성 폐기물 발생시키죠. 그 다음에 원자력 사고나 기후변화는 피해 규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시공간적으로 확장이 되고 한번 이 사고가 일어나면 거의 되돌릴 수가 없어요. 불가역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기술적인 위험의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실패에 따른 비용과 영향도 매우 크다는 게 이 경성 에너지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연성 에너지 시스템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흘러다니는 에너지를 쓰는 거죠. 태양빛이나 바람이나.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수력 이런 에너지고 바이오 에너지는 좀 독특한데 바이오 에너지는 사실은 유기물이 이 화석연료라는 게 유기물이 오랜 기간 땅에 퇴적돼서 축적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바이오 에너지도 그런 측면에서는 화석연료하고 성격이 동일해요. 바이오 연료도 뭔가 사용을 하면 CO2를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바이오 연료는 연성 에너지 시스템으로 들어오냐면은 바이오 에너지는 가령 이제 식물을 키우면 식물이 자라나는 동안에는 CO2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 식물로 뭔가 이제 에너지로 사용하면 CO2가 배출하는데 흡수하고 배출하기 때문에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순환이 1년 내에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묻혀져 있는 걸 지금 우리가 꺼내 쓰면서 배출하는 CO2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해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는 이제 연성 에너지 시스템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산적 에너지원이죠. 어디에나 우리가 태양빛이라든지 바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로 하지 않아도 되고 소규모나 중규모로 해도 되고 전력 공급도 내 집 지붕 위에 가령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은 내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양방향이고 네트워크 구조이고 민주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말도 있죠.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인 에너지 프로슈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는 흔히 1원 1표제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의사 결정할 때 그 권한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에서는 뭐 돈하고 상관없이 1인 1표제니까 그런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면은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민주적이죠. 그다음 환경적인 위험은 환경 친화적이고 환경 영향이 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바이오매스처럼 환경 영향이 있죠. 그렇지만은 화석연료나 원자력처럼 그렇게 피해가 났을 때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환경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령 뭐 풍력이 발전소 하나가 고장 난다고 해가지고 그 피해가 커지진 않죠. 그래서 이걸 흔히 이제 적정 규모 기술이다. 그리고 위험이 분산돼 있다고도 하고 실패에 따른 비용이나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아모리 로빈스가 이거를 45년도 더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전 세계가 연성 에너지 시스템을 채택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19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성 에너지 시스템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경성 에너지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시 아모리 로빈슨이 이 연성 에너지 시스템을 the road not taken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이 길이 채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환의 현장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르딕 국가하고 독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지금은 이 길이, 이 경로가 택해지고 있죠. 좀 늦었지만 늦게라도 이 길이 채택이 됐습니다. 노르딕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가 가장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이미 2014년도의 데이터인데 OECD하고 그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매년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2014년도에 특별히 이제 노르딕 국가들의 탈탄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특별히 보고서에 실었어요. 근데 노르딕 국가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5개 국가들인데 이 노란색은 원자력을 나타내고 녹색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고 회색은 화력입니다. 화석연료인데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스웨덴은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핀란드는 여전히 원자력을 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력도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원자력하고 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많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로만 봐도 이게 이미 5년도 더 전의 데이터인데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전력에서의 비중이 아니고 1차 에너지에서의 비중이 이미 37%이고 전력은 69%에 달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 지역에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수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 그리고 풍력은 덴마크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는 스웨덴하고 핀란드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각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다 개발한 거죠. 열 공급도 54%, 50% 이상을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하고 주로 이제 바이오 에너지로 하고 있습니다. 수송 연료도 상당히 많이 이미 이제 그 5년도 더 전에 8%에 도달을 했습니다. 탄소 집약도가 이제 킬로와트아워당 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이 CO2를 얼마나 뿜느냐 봤더니 74g을 배출을 한대요. 이게 이제 OECD 평균의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1인당 CO2 배출량도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이 한 9.1톤 정도 되면 여기는 한 5.9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환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소개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독일 이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독일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마침 이제 2월 달에 지난달에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기자회견이냐면은 독일은 한 10년도 더 전에 기후 에너지 전환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이걸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느냐를 매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그 8차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었어요. 8차 보고서의 결과가 어땠다라는 거를. 근데 이제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재생 가능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이 2013년도 당시의 목표가 2020년까지 35에서 40%를 달성하자 그랬는데 2019년에 이미 42%를 달성했고 2020년에 잠정적으로 46%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2000년에 6.3%였어요. 6.3%. 그런데 2020년에 46%가 됐어요. 불과 20년 만에 40%가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뒤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재생가능에너지가 전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그 독일하고 한 20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작년에 42%를 감축했다고 하는데 연방에너지부 장관의 이야기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달성했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독일이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는 전력의 생산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온실가스 감축은 힘들 것이다 라고 봤어요. 저도. 근데 상당히 놀라웠고 불과 2년 전에 논문도 보면은 독일이 재생 가능 에너지는 느리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아주 비판적인 논문을 제가 봤었는데, 실제로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여하튼 상당히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소개됐는데, 독일은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면은 2000년에 사민당하고 녹색당하고 연정을 하면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취했고, 그 다음에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2022년까지 원전을 다 폐쇄하겠다는 것을 원자력법에다가 딱 명시를 했어요. 원자력법에 어떤 원전은 언제까지 폐쇄한다는 것을. 지금 이제 6기 남았습니다. 올해 3기를 폐쇄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3기를 폐쇄하면 이제 독일은 이 계획대로 완전히 다 폐쇄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달에는 이제 석탄 발전도 탈피를 하겠다. 2038년까지 탈피를 하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은 205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최소 80%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전환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바뀌고 우리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하고 뭐 2050 탄소 중립 선언도 했지만 그냥 이렇게 정책을 정부가 선언하기만 하면 그냥 가는가? 아니죠. 독일의 과정을 조금 정책 레짐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레짐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제 체제죠, 체제. 이 정책이 단순히 제도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거는 정책 규범이죠. 정책 규범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그러기 위해서는 감축을 해야 되고 지금 있는 에너지 시스템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정책 규범이에요. 이 규범에 사회적인 동의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제 제도가 구축이 되는 거죠. 제도가 구축이 되고 이 제도도 독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독일도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R&D 수준이었어요. R&D하고 시범 프로그램을 하는 수준이었고 처음에는 태양광 1000개 지붕 만들기 운동, 그 다음에 뭐 10만 지붕 프로그램, 우리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걸 하다가 1991년에 이제 전력 매입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팔면 최소한 전기요금의 90%까지는 해줄게. 라는 게 이 1991년 전력 매입법이었어요. 이 법으로 풍력이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 당시만 해도 태양광은 전기요금의 90% 가지고는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2000년에 이제 에에게법이라고 재생 가능 에너지법을 아주 획기적으로 이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늘리는 아주 획기적인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 법이 뭐냐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면 우선적으로 무조건 다 전력회사들이 매입을 하게끔 하고 그건 비싸잖아요. 그 비용을 다 보상을 해주는데 그러면 전력회사들은 어떻게 그 비용을 보전을 받느냐 하면
전 국민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그게 다 그냥 쫙 다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그 투자를 뒷받침해주게 돼요. 이 법으로. 그것도 이제 20년 동안 생산 비용을 보전해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법은 굉장히 획기적이어가지고 독일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만 수출하고 맥주 유명하고 축구 잘하는 나라인 줄 아는데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보면 이 법을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법에 있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FIT 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사실은 독일이 만든 제도이고 이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됐죠. 이걸로 독일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실히 전력 부분에서는 늘렸고 우리도 아주 놀라운 거는 우리도 2002년도에 독일을 따라서 이걸 FIT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독일처럼 꾸준히 하지 않고 한 10년 하다가 RPS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남은 나라에 있는 제도를 금방 카피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데 이게 이제 정착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오랜 기간의 어떤 기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독일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을 웬만큼 규모가 되면 다 경쟁 입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예계법으로 보존을 안 해줘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제도가 구축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전 사회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도 확대되게 돼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 사업자들만 이해관계자거나 아니면 환경단체, 뭐 기껏해야 녹색당 정도였다면은 점점 이제 이 예계법을 통해 가지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민협동조합도 많아지고 농민들도 생산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 프로슈머가 많아진 거죠. 이 사람들도 이해관계자가 점점 확대되고 그 다음에 주 정부에서도 어떤 주는 풍력이 많고 어떤 주는 바이오매스를 많이 생산하고 어떤 주는 태양광을 많이 생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 정부들도 이거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네 주의 경제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도가 이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 사회 안에서 그걸 지지하는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늘어났을 때 이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길을 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도시 차원에서는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어로 이렇게 소개된 자료가 올라와 있을 정도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반핵 운동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 주민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꿔보자는 운동이 아주 일찍 일어났죠. 그래서 1977년도에 여기 생태연구소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운동가들이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결합을 해서 만들어서 에너지 전환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독일어 에네르기벤데라는 용어가 이 생태연구소에서 나온 1980년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 프라이부르크시에서 이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에너지 효율,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략 이게 이제 독일어로 하면 다 앞에 영어 스펠링 E가 붙기 때문에 이 전략이라는 건데 이 세 개를 이제 추진하는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을 짓자해가지고 저에너지 하우스 기준을 수립하는데 이것도 독일 연방 기준보다는 최소한 30% 더 적게 하자고 아주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부르크시에 보봉지구라는 데가 있는데 이 보봉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어처럼 들리죠. 이게 실제로 이제 당시 프랑스 이 군대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름이 이제 보봉지구인데 여기에 가면은 개인 주차 공간이 없다 그래요. 개인 주택에 개인 주차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지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구에서 이제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말하자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걸어서 들어가든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이렇게 주차 공간을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생태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이제 해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면 이제 사실은 에너지 지금까지도 주로 이 에너지 이야기에서 전력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 전환, 에너지는 사실은 우리가 전기도 에너지지만 열도 에너지고 연료도 에너지예요. 이 세 개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는 기술은 사실은 전력 부분의 기술이고 실제로 이 전력 부분의 기술이 굉장히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에너지 전환은 전력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지만 사실은 우리가 쓰는 난방도 전기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부분은 앞서 이제 프라이브룩시에서도 봤듯이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각자 개인 자동차를 몰고 다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송 부분에서도 전기차, 수소차가 나옵니다. 근데 전기차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전력 부분에 하고 맞물려 있고, 수소차는 지금 우리나라가 2015년인가 16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수소차는 그 쓰는 수소가 지금은 그 수소가 그레이 수소라 그래가지고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나 아니면은 천연가스를 뭐 고온에 고압에 압축시켜서 수소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은 아직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 향후에는 그린 수소라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이제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가지고 수소 자동차가 가면은 괜찮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수소차의 미래도 사실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원별 발전 비중을 보면은 에너지 전환에 어느 쯤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연합뉴스에서 기자가 아주 재밌게 세계하고 한국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잘 그려놔서 제가 이걸 따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석탄 발전이 2019년도에 여전히 40%로 굉장히 높죠. 천연가스도 상당히 높습니다. 25.8%로 높고, 수력은 굉장히 적고, 원자력도 세계 평균보다는 높죠. 세계 평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쓰는 나라는 30여 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차지하는 발전 비중은 10.35%인데 한국은 25%고, 재생 가능 에너지 세계 평균이 이미 10%가 넘어섰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원자력을 추월했다고 돼 있죠. 2019년도에. 근데 한국은 이제 5%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겨레에 들어가서 기사를 보니까 영국의 어떤 싱크탱크가 이 발전 부분의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너무 느리다는 거죠. 너무 느리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사실은 전 세계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칠 뿐더러 사실은 2050 탄소 중립 을 하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리지 않으면 결국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천연가스도 당연히 화석연료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석탄 화력보다는 좀 적게 배출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천연가스를 많이 쓰게 되고, 결국은 이걸 빨리 줄이려고 하면 원자력을 해야 된다, 이런데 또 힘이 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원별 발전 비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느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에 1990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는데, 그럼 한국은 어떤가? 우리도 2009년에 사실은 지금의 그린 뉴딜 정책에 이미 10년 전에 이미 녹색 성장 버전으로 이미 한번 나왔어요.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비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당시에 이제 2020년까지 BAU 대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웬만한 선진공업국들은 BAU 대비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고 1990년 대비 아니면 2000년 대비 절대량을 기준으로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를 줄이겠다고 절대량으로 딱 못 박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로 지금처럼 쭉 가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에서 얼마를 줄일게 하는 거는 사실은 개도국들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 그래서 2020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5억 6,900만 톤이 목표로 이제 그때 당시에 세웠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2016년쯤 오면은 이 목표 2020년을 불과 한 5년, 4년 앞두고는 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2020년에 슬그머니 2016년쯤 오면 슬그머니 2020년 목표를 없애버리고는 2030년 목표를 다시 설정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30년 목표를 거의 확정을 했지요. 확정을 했는데 그 목표치가 얼마냐면 5억 3,6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10년 전에 세운 목표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동안 하나도 줄이지 못했어요. 실제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온실가스는 줄어들지 않고 쭉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못 줄였고 그 10년은 사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2020년까지 목표를 세웠다면 지금은 5억 6,900만 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10년간 유예돼 버렸죠. 저는 이걸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왜 우리가 이 10년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확고한 성찰과 복기가 없으면은 지금 그린 뉴딜이 과거의 녹색 성장처럼 동일하게 해가지고는 과연 얼마를 줄일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뭐 그린 뉴딜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표준화되는 것 같아요. 표준화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외부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런 정책을 그냥 목표로 다 수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다 수립을 했어요. 탈원전 정책도 수립을 했고 2050 탄소 중립 목표도 수립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책 비전을 해놓고 실행은 보면은 좀 모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그 수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지금 신고리 5, 6호기는 지어지고 나면은 60년의 수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2080년대 초반까지 원전을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의 탈원전 정책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80년까지 원전을 운영하는 게 과연 탈원전인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탈원전을 하지만 실제로 또 원전 수출을 국가가 진흥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용후 해결료에 대해서 국가가 재처리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식 재처리라 그래가지고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는 건식 재처리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 증식로 연구, 뭐 핵융합 연구 이런 것들, 핵융합은 이제 일개 국가가 못하니까 여러 국가들하고 해가지고 R&D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르만 셰어라고 독일의 정치인인데 에너지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분 돌아가셨는데 에너지 주권이라는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써요. 원자력은 사실은 고속 정식로나 핵융합은 이미 원자력이 상업화를 시도했던 1950년대에 이미 나온 비전들이에요. 비전들인데 이 비전들이 계속 연기되는 거죠. 뭐 1950년대는 한 1970년대만 되면 고속 정식로 상업화 될 줄 알았어.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 핵융합 발전 상업화 될 줄 알았어. 안 됐거든요. 고속 정식로는 실패한 프로젝트고 핵융합은 앞으로 또 몇십 년 후에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도 이거를 이제 다른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제 원자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실컷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굴요리를 하나 시켜. 굴요리를 시켜가지고는 그 안에서 진주를 찾아요. 이게 이제 비싼 걸 먹었으니까 돈은 내야 되고 돈은 없고 굴요리를 시켜서 아주 운 좋게 진주를 찾아 헤매는 빈털들이 사내와도 같다. 아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적합하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탈원전을 하겠다는 나라치고 재처리를 하고 고속 정식로에 R&D를 투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빨리 석탄 화력 발전에서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를 7기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난제죠. 그래서 환경운동 단체들이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은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탄소 중립을 외치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도 진작해야 되니까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같은 걸 수시로 사용해요. 수시로. 제가 이걸 쭉 보니까 한 2, 3년이 멀다 하고 계속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써서 자동차 많이 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전과 실행이 모순되는 거죠.
그러면은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추동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못했는가를 알려면은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면 이건 이제 미시적 차원이나 거시적 차원이나 아니면 근원적인 동기부여 이게 세 가지 차원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독일의 FIT처럼 어떤 제도의 문제 아니면 풍력이나 뭐 해상 풍력이나 이런 기술 개발의 문제 아니면 전력 생산 소비 구조를 전환하는 문제겠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전력 생산 소비 구조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왜 온실가스를 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가?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책임 정치를 그만큼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이거는 뭔가 우리의 정치 기회 구조가 근원적으로 저는 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추동하는 힘은 근원적으로 동기부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시민사회 전반에 어떤 윤리나 우리의 신념 체계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게 어떤 신념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이제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생태 정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에너지 주권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이 헤르만 셔라는 정치인이 말하기를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작동 논리에 대항을 해가지고 시기적절하고 확고하게 에너지 전환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자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분은 이걸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독일이 이렇게 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좀 더 비싸지만 전기요금을 지불을 했고, 그걸로 자율적으로 이걸 선택하는 길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려면은 가령 반핵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원자력에서 나온 전기 쓰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기 말고 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만 살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독일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독일은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독일의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독일어로 싼 전기 베를린 이렇게 치면 자기가 주거하는 그 지역에서 싼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쫙 뜹니다. 그 싼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항공권 싸게 구매하듯이. 근데 거기 그렇다는 거는 독일은 베를린만 제가 듣기로는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근데 그 회사들이 그 가장 싼 전기는 제가 유학했을 당시에는 그 회사 이름도 옐로우 전기였는데, 옐로우 전기인데 그 회사는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로 이제 전력을 판매하는데 그 제일 쌌어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를 안 쓰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만 하는 회사의 전기요금이 가장 비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서 쓰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장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시민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전기 소비 이 시장이 바뀐다면은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처럼 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두 가지 가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가설은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기후변화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한국의 정치 기회 구조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다라는 게 이제 가설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서울이죠.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곧 있고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뜨겁게 논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사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면은 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미세먼지는 당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만, 기후변화는 사실은 그렇게 당장이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기후변화에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북유럽이 저렇게 잘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탈탄소가 저렇게 많이 진행이 됐느냐 하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세가 1990년대 이미 도입이 됐어요.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게. 그게 이제 정당한 가격이죠. 화석연료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거기에다가 더 세금을 더 매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국가들은 보면은 사실은 조세 저항이 적은 국가들이 그게 가능해요. 조세 저항이 적다는 국가들은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세금을 가지고 재분배를 굉장히 잘하는 사회일수록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이 적어요. 그런 사회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는 사실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면은 앞서 보셨다시피 경기 진작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자꾸 인하해주고 또 선거철만 되면은 건설 사업, 지금도 이제 신공항 이런 자꾸 건설 토목 사업이 자꾸 시민들도 원하고 또 정치인들도 재선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공약을 자꾸 내놓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큰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정치 기회 구조가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떻게든 비례대표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녹색당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만 실패했죠. 결국은 이제 환경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이제 의원을 뽑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서 의원을 뽑는 시스템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재선되는 게 제 1차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거철 되면 그냥 다 뒤로 숨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핀란드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00% 비례대표제예요. 국민들은 그냥 정당만 선택하는 거죠. 정당만 선택하면 정당끼리 경쟁하면 정책 경쟁을 뚜렷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례대표제가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녹색당이 의회에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독일은 50% 비례대표제로 이제 녹색당이 1980년대에 연방의회에 진출을 했고 지금은 녹색당이 거의 전국에서 20% 이상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3인당을 앞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지역구에서 뽑는 이게 대표적으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선출하게 되면 양당제가 강해요.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녹색당 들어보지를 못하죠. 미국에서는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은 물론 이런 구조에서도 잘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어디 있냐를 좀 더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런 목표 불이행에 대해서 별로 책임지지 않고 이런 게 선거에서 이슈가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정당들이 자꾸만 이 정책 이슈를 자꾸 내고 그걸로 날카롭게 논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정당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정의당이 원내에 들어와 있지만 힘을 못 쓰고 녹색당은 아직 원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기후위기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지. 예,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미시적 차원에서나 거시적 차원에서나 사실은 이제 근원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거는 생태정의죠. 생태정의가 이제 뭔지는 뒤에서 살펴보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구할까라는 이제 제목을 뜬금없이 던졌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소설 97의 세계라는 거를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상문학 수상집에 이상문학 대상은 받지 않았고 그 수상집에 우수상 작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 97이라는 세계의 서사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 아이가 저 앞에서 사고가 나요.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주어진 시간은 97초 안에 저기에 도달하면 내 아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고차 방정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변수를 다 동원해서 막 계산을 해도
97초 안에 내 아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 이 소설의 주인공이 매번 그걸 반복을 해요. 97초를 막 시도했다가 또 97초가 지나면 다시 눈을 떠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눈을 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경로로 가서 또 막 해봐. 또 97초에 못 도달아요. 또 눈을 떠요. 계속 그걸 반복해요. 사실은 지옥을 사는 거죠. 지옥을 사는 건데. 근데 어떤 경로를 택하든 간에 자기가 자기 아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97초 안에. 근데 단 하나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내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부모가 내 아이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경로상 가면 자기 아이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 주인공도 내 아이는 못 구하지만 내가 가는 그 경로에서 다른 아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아이를 구하고 나면 그 부모는 이제 이 게임에서 빠져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구해주고 내가 반대급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택을 아무도 안 하고 이런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주인공이 나중에는 딴 아이를 구해주고 결국은 자기도 누군가 자기 아이를 구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사실은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기 아이만 구하려고 해서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고 연대해야지만이 결국은 내 아이를 구할 수 있어요. 내 아이는 누군가가 구해주고 나도 누군가 다른 아이를 구해주고 내가 다른 아이를 구해주면 다른 부모도 내 아이를 구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이제 연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후위기하고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불과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아까 한겨레에서 봤다시피 450ppm은 곧 10년, 20년 내에 도달하는 수치예요. 그러면 진짜 향후 10년, 30년 안에 아주 확실히 이걸 줄이지 않으면 이걸 줄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그린 뉴딜이다, 아니면 이제 학계에서는 탈성장이다, 녹색 전환이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이런 거를 이제 요즘 이제 뭐 영화 테넷도 그렇고 뭐 드라마에 뭐 시지푸스나 타임즈나 이런 드라마도 이제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가가지고 현재, 과거, 미래가 막 이렇게 섞이는 이런 서사를 타임워프 서사라 그러더라고요. 시간 왜곡되는 건데 이런 서사들이 요즘 왜 이렇게 유행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시간을 계속 이제 과거로 가면서 지난 시간을 계속 복기를 하잖아요. 지난 시간을 복기한다는 거는 뭐 어디에서 뭔가 잘못됐지를 자꾸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왜 우리는 못 줄였는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을 복귀하고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신뢰와 연대를 하려면 사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인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확장돼야 되고 생태 정의를 구현해야지만이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 이미 이제 2005년에 영국의 스턴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GDP의 1%를 투자를 해가지고 기후위기를 막으면 100년 후 되면 기후위기로 인한 파멸을 막을 수 있다. 이걸 막 이제 돈으로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1%를 투자하는 게 1%를 투자하지 않은 것보다 더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말이 되죠. 말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탄소 중립을 안 하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자꾸만 이렇게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러는 거는 사실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이 돈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방식이고, 이게 이기적이다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경제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이 합리성은 바로 도구적 합리성이에요. 이게 이제 공리주의적 해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게 도구적 합리성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물리화학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배출되면 물리적인 확산성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내년쯤이면 저기 열대 아마존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에 오랜 기간 축적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줄이지 않고 프리라이드가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줄인 걸로 내가 고통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배출한 게 반드시 우리나라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서는 이기적인 해법을 구사하면 구사할수록 흔히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재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돈이 되니까, 지금 1%를 투자하는 게 비용적으로 막 계산을 하니까 돈이 되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못 찾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공감 능력을 확대해야 된다. 시간적으로는 미래 세대,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당장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저기 메콩강이 범람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어느 누군가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가 공감하는 대상이 이제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좀 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이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은 비생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이게 생태계 전반에 대한 쪽으로 공감 능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생태정의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생태정의하고 환경정의라는 비슷한 말이 있는데, 환경정의는 좀 결이 다른 의미예요. 환경정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환경적인 편익이나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나온 게 환경정의라면은, 생태정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을 자연이나 생태계나 비인간 생물로 확장한 게 이제 생태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생태정의를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들이 너무 어렵고 도리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생태학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의 본령은 사실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도 사실은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본래 사실은 우리가 자연의 한 부분인 게 사실 너무 당연한데, 이 근대 과학이라는 거는 자연을 늘 대상처럼 취급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마치 인간과 이 자연 생태계는 동떨어져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 관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생태계가 파괴되는 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 관계성을 인식한다면은 우리 정체성이 기반하고 있는 이런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정체성이 파괴되는 거고, 인간이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독교 모임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모든 존재자들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인간뿐만이 아니고 더 넘어서 가지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게 이제 생태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